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께서는 지금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뉴스 측면 승부 이종훈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카메라가 있어야 청취자분들께 이종훈 박사의 멋진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 아쉽습니다. 곤색 스트라피 양복에 빨간 아주 멋진 넥타이를 하시고 또 포켓에까지 빨간 것까지 꽂으신 이런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넥타이 지금 설명 드릴까요? 설명 잘 해냈습니까? 네, 뭐 그건 그렇고 오늘 이슈가 뭘 가져오셨나요? 문재인 케어. 문재인 케어. 네. 이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의료계가 지금 반발하고 있다, 뭐 그런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이제 새로 뽑혔거든요. 그러니까 최대집 제 40대 당선인인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의료를 멈춰서라도 문재인 케어를 강력히 저지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이 4월 말 정도께 그러니까 집단 휴진이라든가 총궐기대회 같은 집단 행동을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이 의사분들은 정말 전문인들인데 이렇게 네. 집단 행동까지 하겠다, 이렇게 할 정도 때문에 뭐가 문제라고 좀 주장하는 게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동안엔 사실 이제 의약 분업을 놓고 상당히 그 약사들하고 갈등을 많이 겪고 오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한번 그랬죠. 예, 그랬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하고 지금 맞붙은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은 그 복지부가 의료계하고 협의 없이 강행한 그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건강보험 재정 증가 없이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급여화를 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의료행위 제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그런 쪽으로 귀결이 된다. 그래서 이 보장성 확대를 하겠다라고 정부가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보장성이 제한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문재인 케어가 싸구려 케어가 된다. 네. 이러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동안 이제 의료보험이 해당이 안 됐다, 그런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의료보험으로서 이제 해줬다, 그런 네,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가 좀 부실화가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런 이제 이유를 일단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이 검사를 받으려고 하는 환자가 증가할 거다. 그렇겠죠. 예, 이제 그렇게 되면 대기자 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1인당 당연히 검사 시간도 줄어들 것이다. 이거 이제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십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어찌됐건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환자를 다 봐야 되니까 네. 장비 관리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건데. 예. 그러니까 이면에서는 결국은 이 급여화를 하게 되면 초음파 검사 이 수입이 네. 줄어들 것. 그걸 좀 우려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그런 이제 지적도 나오고 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보험 급여가 되면 이제 마음대로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돈을. 그렇습니다. 예. 네. 의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것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건강보험 이제 그 심사평가원에서 이제 네. 약간 조정을 하잖아요. 하고 네.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다 못 받을 수 있다. 예,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들어보면 이제 이른바 문재인 케어 핵심이 바로 이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강화 이런 건데.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논란이 이어질 수 있겠는데요. 예, 가능성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그동안 보장하지 않던 3,800여 개에 달하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단계별로 급여하겠다. 이게 지금 문재인 케어의 핵심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한 30조 6천억 원 정도 투입을 하겠다. 그러니까 현재 63.2% 정도 이 보장률인데 이걸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정부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더라도 그러니까 결국 병원 쪽은 좀 쥐어짜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병원에 이제 적정 의료 수가를 이제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그게 되겠는가? 결국 이거 보장하지 않는 그런 그 상황으로 간다면 그나마 지금 이제 그 동네 병원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항목 때문에 먹고 사는데. 네. 그게 이제 줄어들게 되면 다 문 닫을 수밖에 없다. 네.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건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이 비급여 진료 항목을 이제 급여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사실은 여러 건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가 될 여지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3,800여 개의 비급여 항목을 단계별 급여한다. 그때마다 좀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그렇습니다. 텐데. 네. 결국 뭐 이제 이런 의료계와 또 정부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 예를 보면 이게 좀 상당히 좀 어려운 단계를 거치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그동안에는 결국은 그래도 타결이 이제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뭐 지금 현재 상황은 일단은 뭐 힘겨루기를 하는 거 단계로 일단 보이긴 하는데 네. 이게 과연 이제 합의가 과연 쉽겠는가. 워낙 이제 조금 전에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지금 진료 항목 급여화 시키는 항목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앞으로도 좀 험난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뭐 정부 쪽에서는 의료계가 아무리 반대해도 이거 그대로 일단 강행하겠다. 그러니까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는 4월 1일부터 변동 없이 시행한다. 지금 이게 이제 정부 방침이에요. 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하고 의료계하고 그동안에 이제 실무협의체를 이제 만들어서 계속 회의를 해 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10차 회의까지 열렸는데 네. 결국 결렬되고 말았어요. 아, 예. 그래서 지금 대한의사협회 쪽에서는 일단 실무협상 중단 이제 선언을 했고 네. 집단 행동을 지금 예고를 한 상태에서 앞으로 3년 동안 정부하고 대화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년간.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네. 문재인 정부 후반기 거의 될 때까지 우리 움직일 수 없다. 네네.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 자체를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지금 네네. 이제 강력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하여튼 뭐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확대하면 뭐 국민들로서야 환영할 일이지만 결국 의료를 담당하는 것은 또 의료진들이니까 그렇죠. 뭐 이분들에게도 적정한 수입을 또 보장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아무튼 뭐 협상 중단하겠다 이러지 마시고 그렇죠. 협상은 계속 해야죠. 끈질기게 협상을 그럼요. 해서 네, 맞습니다. 타협안을 예. 도출할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이 코너가.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빨리 인사하십시오. 그래서 천천히. 예, 그동안 예.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멋진 옷을 입고 오셨군요. 네. 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가 자유한국당과의 선거연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여전히 갈등 상황인데요.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연결해서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네. 예. 유승민 대표 어제 뭐 선거 연대론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전제가 있었죠. 예,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 조심스럽지만 마음이 조금 열린 편이다. 이렇게 이제 뭐 자유한국당과 선거 연대를 한다 이래서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김 의원님 어떻게 지금 듣고 계십니까 이 문제를? 아마 유 대표께서는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 당선 가능성을 좀 높이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안철수 이제 위원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한다는 걸 전제로 한 얘기죠. 예. 그러나 지금 저희 당이 이 두 거대 양당을 견제하고 합리적 중도개혁 노선을 지향하면서 창당이 됐기 때문에 이 출발하는 시점에서부터 특히 자유한국당과의 연대에 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그런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유 대표께서도 오늘 또 당내 공감대가 필요하다 그 전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저는 당내에 다양한 뭐 의견이 있을 수는 있는데 당내 공론화 과정과 토론을 거치다 보면 네. 자연스럽게 우리 당의 정체성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연대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대는 어렵지 않겠는가로 귀결될 것이다. 네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원희룡 제주지사가 바른미래당 소속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여야권 연대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 탈당해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유승민 대표 사실 원지사 문제 때문에 연대를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원희룡과도 고려한 발언이시죠. 예. 특히 이제 이 새누리당 쪽에서 온 바른미래당의 여러 의원이나 후보자들은 예, 자유한국당이죠. 네, 자유한국당. 네, 아무래도 그쪽하고 좀 연대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좀 가깝고 하면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저희가 그동안 쭉 지켜보면 작년 총선에서도 국민의당이 3당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 반드시 연대보다는 독자적인 노선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완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선거에서 도움이 된 것으로 결국은 나타났거든요. 그때는 그렇기 그랬죠. 때문에 원지사도 저희가 보다 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저희 바른미래당의 후보로 지방선거를 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원지사도 그러면 선거인데 안 한다 그러면 설득이 될 걸로 보세요? 뭐 최대한 설득을 해봐야죠. 네. 예. 그러나 지금 그 말씀에는 안 되면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예. 뭐 저희 당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그 선거의 전망에 관해서 네. 서로 약간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과학적으로 조사도 하고 해서 그 부분을 좀 해결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예. 유승민 대표 이런 발언이 나오니까 네. 바른미래당으로 간 국민의당 의원들 안철수에게 속았다.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이렇게 하셨다는데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관영 의원도 이게 해당되시잖아요. 그런데 뭘 속았다는지 모르겠고요. 네. 안철수 대표가 무슨 선거연대 하겠다고 발언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안 대표님에 대한 좀 개인적인 그런 감정들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저희는 뭐 각자가 지금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다른 정당을 가지고 특히 지방선거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경쟁하고 국민들께 평가를 받으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장진영 동작골 지역위원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죠.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유승민 대표의 한국당 연대 발언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안 전 대표가 이렇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보십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출마 선언하는 과정에서 또 출마한 이후에 많은 뭐 기자회견이나 등등을 통해서 그런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예. 자연스럽게 저는 그 한국당과의 연대에 대해서는 곤란하다는 저는 그런 의견을 밝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럼 하여튼 다음 주에 있을 거라고 하는데 출마 선언이 유력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뭐 김 의원 말씀 들어봐도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마 거의 결심이 굳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일각에서 이런 얘기 합니다. 이게 자유한국당과 이제 공식적인 선거연대가 물론 안 되겠지만, 안 하겠지만, 자유한국당은 지금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유한국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않고, 또 바른미래당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하고, 또 경기도지사 후보는 바른미래당에서 안 내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냐 이런 말도 있던데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뭐 많은 가능성들을 놓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100명이 넘는 의원을 가지고 있는 제1야당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을 후보를 못 낸다.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게 그것도 참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러죠? 왜냐하면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자리가 가장 상징적인 자리인데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다면 그게 연쇄적으로 너무 큰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지사에서 저희 후보를 반드시 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내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분이 있으신가요? 지금 몇 분들 접촉도 하고 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득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선거 연대뿐만이 아니고 지금 한참 이제 뭐 개헌 협상이 무르익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자유한국당과 개헌 연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뭐 국무총리 선출 추천 뭐 이런 점을 고리로 또 한 가지 이제 선거 비례 연동형 선거제도 이런 걸 고리로 함께 협력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지금 개헌의 내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권력구조, 특히 국무총리를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 예, 이 문제에 국회에서 관해서는 선출하거나 추천하자 이런 얘기도 있고. 예, 그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입장이죠? 이번 개헌이 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네네. 국무총 책임형 총리를 세우고 네. 가능하면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출해서 네. 대통령과 권한을 어느 정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네. 국무총리를 선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은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다만 네. 뭐 개헌 시기에 관해서는 저희는 6월 13일 날 정상적으로 지방선거와 같이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네. 예, 뭐 강론으로 들어가면 또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그런데 네. 이번에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발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반대 목소리를 내는데 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같은 목소리를 낸 것은 또 사실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뭐 연대를 하자 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뭐 연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자유한국당하고 저희하고 연대한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이 일이 해결되거나 개헌이 저희가 합의한 개헌안이 통과되거나 이런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모든 정당이 합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각 강론에 따라서 지금 개헌 특위가 오랫동안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협상팀을 만들어서 조속히 협상에 착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어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했죠. 네, 네. 네, 이런 그 공동교섭단체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은 좀 어떤 입장을 할 것인가요? 저희는 아마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교섭단체에 속해 있다가 예. 교섭단체가 아니게 될 때 굉장히 많이 불편함을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교섭단체에 상당히 목말라 해서 제안을 했는데 이제 그래서 성사가 됐는데 저는 정의당이 이 민평당과 손잡은 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의외였습니다. 의외라고? 네. 예. 정의당이 오랫동안 교섭단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오랫동안 정체성을 가지고 잘 왔는데 네. 이번 결정은 상당히 의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사실 교섭단체라고 하는 것이 단일 협상안을 주로 가지고 가서 협상을 하는 일이 많은데 그 당내에서 조율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이라는 네.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네. 오늘 청와대가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김기식 전 의원을 내정했다는 소식 들으셨죠? 예, 이게 뭐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예, 정무위 간사시니까 또 관심 있게 네. 보셨을 텐데 이번 인사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금융권이 인사비리로 상당히 혼란스러운데요. 아마 뭐 감독당국 쇄신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파격적인 인사를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 신임 금감원장께서 19대 국회 때부터 뭐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네. 근데 감독당국과 상당히 나를 세게 세워왔었거든요. 강성이라고 평가됐었죠. 강성으로 사실 이 소문이 났었는데 네. 이 어떻게 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전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었습니다. 네, 잠시 후 4부로 돌아옵니다.